네 연봉 다 합쳐도 2차 범퍼값도 안 나와. 주워. 문콩 하나라도 나면 네 인생 종치는 줄 알아. 역시 사람은 돈이 계급장이야. 야, 조심해. 내 연봉 다 합쳐도 2차 범퍼값도 안 나오니까. 백화점 VIP 전용 주차장. 유진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창문을 내리고 발레 파킹 요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요원이 당황해하며 허리를 숙이자 그녀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2억 원짜리 차 키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주워. 그리고 내릴 때 문콕 하나라도 나면 내 인생 좀 치는 줄 알아. 알겠니? 요원이 바닥에 무릎을 굽혀 키를 줍는 동안 유진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깃을 세우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300만 원짜리 명품 힐에 감겨 있었고 그녀가 딛는 대리석 바닥은 마치 그녀의 발밑에 굴복한 것처럼 차가운 광택을 내뿜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불쾌함.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향수처럼 즐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이 계급장이야. 저런 바닥 인생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게 소름 돋네. 그녀는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며 고가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고쳐 맸습니다. 그 백 안에는 그녀의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녀가 맞이할 거대한 몰락의 시작이자 시청자들이 그녀의 추락을 간절히 바라게 만들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2025년의 서울, 강남대로는 욕망의 엔진 소리로 가득했다. 오후의 햇살은 통유리로 된 빌딩 숲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날카로웠다. 유진은 자신의 하얀색 포르쉐 타이칸의 운전석에서 내렸다. 1월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쳤지만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그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었다. 그녀에게 요원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서비스의 일부였을 뿐이다. 또각거리는 명품 하이힐 소리가 백화점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유진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브라운색 에르메스 버킨백의 금색 장식은 그녀의 자부심을 상징했다. 그녀는 백화점 로비의 대형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4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팽팽한 피부와 세련된 레이어드 컷 헤어스타일.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도시의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진은 백화점 10층에 위치한 VIP 전용 라운지로 향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도는 그곳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성역이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를 감상하며 친구 미란과 대화를 나누었다. 미란아, 너 어제 그 기사 봤니? 무슨 고시원 화재 사건 말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사는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세상인데 말이야. 미란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유진아, 넌 정말 성공한 거야. 이런 곳에서 여유롭게 커피나 마시고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두르고 있는 것들로 결정되는 거야. 100만 원짜리 가방을 든 사람과 1억 원짜리 가방을 든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난 천박한 것들과는 섞이기 싫어. 그들에게서는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냄새가 나거든. 유진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맹독 같은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말 따위는 패배자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세계관에서 가난은 곧 죄악이었고 게으름의 증거였다. 하지만 유진에게도 맹독처럼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당시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시어머니 옥순과 함께 살아야 했다. 옥순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밤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아들의 빚을 갚고 며느리 유진의 길을 살려주려 애썼다. 옥순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옷에서는 항상 된장 냄새와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 낡은 앞치마 좀 버리시라고요.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유진은 옥순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발로 차기 일쑤였다. 그녀에게 옥순의 헌신은 숨막히는 굴레였고 가난의 상징이었다. 옥순이 시장에서 벌어온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유진은 더럽다며 소독제를 뿌려댔다. 결국 유진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같이 평생 썩어. 그녀는 옥순이 애지중지하던 반찬통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차갑게 집을 나섰다. 그때 뒤에서 흐느끼던 옥순의 울음소리를 유진은 승리자의 미소로 비웃었다. 현재로 돌아온 유진은 새로운 약혼자 준석과 함께 드라이브 중이었다. 준석은 IT 기업의 촉망받는 대표였고 유진은 그를 통해 완벽한 신분 상승을 꿈꿨다. 차가 좁은 골목을 지날 때였다. 아, 짜증나게 왜 이렇게 막혀? 저게 뭐야? 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산더미처럼 폐지를 쌓은 리어카였다. 그 리어카를 끄는 것은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패딩을 입은 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힘에 부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유진은 경적을 세게 울렸다. 노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 5년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왔던 시어머니 옥순이었다. 옥순의 얼굴은 더 야위었고 주름은 깊어져 있었다. 세상에, 저 노인네. 아직도 저러고 사네? 유진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준석에게는 모르는 사람인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묘한 쾌감이 차올랐다. 거봐, 내 말이 맞지? 평생 저렇게 살 팔자인 거야. 유진은 옥순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날 밤 유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셨다. 옥순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단순히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줄 훌륭한 대조군으로 보였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너무 아쉬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올랐는지,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밑바닥을 기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그녀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웠다. 옥순을 다시 찾아가 돈 몇 푼을 던져주며 동정하는 척 모욕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안감이 스쳤다. 굳이 저런 노인네랑 엮여서 내 급을 낮춰야 하나? 그러나 오만함은 불안을 잠재웠다. 그녀는 옥순이 폐지를 줍던 구역을 조사해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유진은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위 1% 건물주 및 자산가 정기 모임의 초대장을 받았다. 준석의 사업적 배경 덕분에 얻은 기회였다. 장소는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6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대연회장이었다. 유진은 이날을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옷을 맞추고 보석을 빌렸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진정한 한국의 귀족 사회에 편입되는 날이라고 믿었다. 호텔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레드카펫 위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오만이 가득했다. 준석 씨, 오늘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아요? 유진은 준석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연회장으로 입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유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이 빛의 중심이라고 확신했다. 연회장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복도에서 유진은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로 단아한 은색 한복을 입은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그때 서빙을 하던 젊은 직원이 긴장했는지 노부인의 옷에 물을 조금 엎질렀다. 직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저런 모자란 놈은 당장 잘라야지. 분위기 다 망치네. 하지만 노부인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는 오히려 직원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젊은이. 나도 예전에 일을 처음 배울 때는 실수 많이 했답니다. 옷은 빨면 그만이니 마음 쓰지 마세요. 유진은 혀를 찼다. 쯧쯧, 저런 데서까지 착한 척이라니. 저러니까 아래 것들이 기어오르는 거야. 유진은 노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녀에게 친절은 약자의 비굴함일 뿐이었다. 파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진은 사교계의 중심에 서서 화려한 언변을 뽐냈다. 그녀는 준석이 이번에 강남역 인근의 대형 빌딩을 매입할 예정이라며 사실을 부풀려 자랑했다. 사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골치가 아프죠. 하지만 품위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자신감에 매료되어 아부 섞인 찬사를 보냈다. 유진은 샴페인을 들이키며 그 순간을 만끽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전 골목에서 봤던 옥순의 비참한 리어카 따위는 이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갑자기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단 하나의 강력한 핀 조명이 비쳤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산가 모임의 명예회장이자 서울 강남과 한남동 일대 30여 채 건물을 소유하신 골든 핸드 재단의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단상 위로 올라온 사람은 아까 복도에서 보았던 은색 한복의 노부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폐지를 줍던 노인, 아니, 유진이 그토록 멸시했던 전 시어머니 옥순이었다. 연회장은 유진의 비명 같은 중얼거림을 듣지 못한 채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옥순은 기품 있고 단호한 표정으로 청중을 내려다보았다. 준석은 옥순을 보자마자 유진의 손을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지난번 저희 회사 투자건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옥수는 준석의 인사를 묵묵히 받으면서도 시선은 오직 연회장 뒤편에서 사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당황한 유진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여자 왜 저래? 회장님 아는 사람인가? 얼굴이 완전히 흑빛인데? 유진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이 사실은 이 화려한 연회를 주최한 서울 부동산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세계관을 파괴했다. 옥순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나는 수천억의 자산가지만 매일 새벽 폐지를 줍습니다. 왜냐고요? 리어카를 끌고 가장 낮은 곳의 공기를 마셔야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여기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악취가 나는 이가 있군요. 5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며칠 전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며 비웃음을 날리던 사람 말입니다. 비서가 유진의 예비 남편 준석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전달했다. 거기에는 유진이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폭언과 학대 정황, 그리고 준석을 만나기 위해 벌인 각종 사기 행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준석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유진, 너 정말 이런 여자였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이 모든 투자 계획은 전면 취소야. 보디가드들이 유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야유 속에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에르메스 가방은 바닥을 굴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 빛을 잃었다. 단 하루 만에 유진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 준석은 파혼을 통보했고 그녀의 아파트는 가압류되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인맥은 연락을 끊었다. 한겨울의 추운 밤 유진은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아닌 어느 이름 없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명품 코트 대신 싸구려 검은색 패딩을 걸치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예전에 차마 버리지 못했던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옥수는 거친 손으로 유진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옥순이 왜 폐지를 주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다. 옥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해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었던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보석 대신 추위에 튼 상처와 눈물 자국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오만이 씻겨 내려가는 회개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새벽 찬 공기가 서울의 골목길을 감쌀 때 유진은 옥순이 폐지를 줍던 그 길목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옥순을 기다렸다. 저 멀리서 끼익거리는 리어카 소리와 함께 옥순이 나타났다. 유진은 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그녀가 울먹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옥순은 리어카를 멈추고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옥순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고 깊은 연민의 바다가 담겨 있었다. 옥순은 유진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이제야 내 눈에 사람이 보이는구나. 껍데기가 벗겨져야 비로소 속살이 보이는 법이지. 일어나라.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옥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그것은 어느 낡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의 구인 광고지였다. 유진은 그날 이후 시장 안의 작은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처음에는 손등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이 건네는 잘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의 가격이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옥수는 가끔 그 식당을 찾아와 말없이 국밥을 먹고 갔다. 유진은 옥순에게 가장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내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고요한 용서와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1년 뒤 2026년의 어느 겨울 저녁, 유진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어느 노인의 리어카를 발견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리어카 뒷부분에 어깨를 밀착시켰다. 할아버지, 제가 밀어드릴게요.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유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운 오만함 대신 저무는 노을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언덕 정상에 올라서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모두 돈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불빛으로 보였다. 저 멀리서 리어카를 끌고 오던 옥순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보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진정한 명품은 우리가 입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브랜드입니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낮고 낮은 곳에서 서로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화려한 껍데기보다 빛나는 건 그 속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 오늘 유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 유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